자, 대선 후보 정책 설명회 2부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편입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47.85% 해서 21년 11월 5일에 후보로 선출이 됐었죠. 그래서 뭐 그때 홍준표 후보와 뭐 윤석열 후보 막 엎치락뒤치락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선정이 되면서 이제 사실상 제1야당의 후보로서 정권 교체를 하자는 쪽에 이제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계속 이어가자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죠. 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 11월 12일 보고서인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은 잘하고 있다가 37%, 잘못하고 있다가 57%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쪽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잘 못하고 있느냐, 부정평가를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36%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키입니다. 이쪽을 공략을 해야지만 본인이 당선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윤석열 후보 쪽의 정책의 핵심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다 잘못된 거고 바로 잡겠다라는 게 기본 기조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건가? 자, 지금 현 정부는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규제 때문에 공급이 감소한다. 집이 안 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중단된다. 집을 팔 수도 없고 집을 살 수도 없다. 뭐 대출도 안 해주고 양도세도 많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잡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정책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규제를 풀겠다. 그래가지고 공급도 늘리고 그리고 거래도 재개되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가격도 뭐 하락 안정세로 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도 시작은 세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현 정부의 잘못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규제 완화. 그러니까 세금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이었어요. 11월 15일 어제죠.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 자, 종부세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들은 면제시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다음 달에 종부세가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종부세가 또 인상됐었고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12월에 고지서가 날아가는데 그 금액이 뭐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키워드를 잡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내년 말에는 종부세 걱정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종부세가 걱정 없게 해주겠다. 디테일한 건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공시가 인상을 최대한 늦추겠다. 지금 공시가 현실화라고 해서 시세와 공시가의 차이를 지금 빠르게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 정책은. 근데 그 속도를 늦추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공시가 조정은 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늦춰가지고 보유세 인상을 좀 낮추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보유세를 집을 팔거나 뭐 상속할 때까지 최대한 이건 좀 유예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없는데 보유세를 막 내야 돼서 집을 팔거나 뭐 대출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안 되면 매각할 때까지는 세금을 뭐 안 받든지 아니면은 뭐 상속되면 그때 상속세에서 조금 더 받아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유예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1주택자는 왜 종부세를 내야 되느냐?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하는 거를 다 반대하는 거죠. 다 반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보유세 부담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낮출 것이고 특히 1주택자들. 1주택자는 죄가 없다. 그냥 내가 자기 집 사는 거고 뭐 내가 남한테 빌려줬더라도 어쨌든 1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서 살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굳이 거둘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세금이 있죠. 종부세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양도세 감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 디테일한 건 안 나왔어요. 양도세를 단계별로 해서 최대 90%까지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도 좀 낮춰주지만 양도세 부분을 확실하게 낮추겠다. 특히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내가 더 좋은 집을 못 가잖아요. 양도세를 최대한 감면해서 1주택인 경우에는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계속 이사 가라, 이 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다주택자분들 있잖아요. 다주택자들한테는 최대 82.5%의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10억 벌었으면은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 라는 거니까 사실상 집을 팔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집을 팔게 하겠다. 그래야지 누가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기가 5년이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최대 양도세를 50% 정도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팔아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내가 좀 줄여줄 테니까 시장에 매물을 좀 내놔라.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 되면 뭐 해결되느냐? 안 되죠. 하나가 있어요. 대출이 안 나와. 이게 문제죠. 자, 집을 팔겠다고 하면 누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들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5억 넘어가면 대출 안 나오죠. 뭐 9억 넘어가면 20%밖에 안 되죠. 뭐 9억 이하는 40%밖에 안 되고, 뭐 DSR이니 뭐니 해서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내 집을 살 때 대출이 한 30%? 40%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삽니다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대출도 풀어줄게. 대출 규제를 풀겠다.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자, 신혼과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혼과 청년의 기준은 아직 뭐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청년, 그러니까 2030, 20대에서 30대나 뭐 신혼, 뭐 같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청년이면은 LTV를 80%까지, 그러니까 집값에 80%를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집 살 수 있네? 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겠죠.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은 없는데 소득은 높죠. 앞으로 돈을 많이 오랫동안 벌 사람들이니까 내가 빌려가지고 집을 산 다음에 차근차근 갚아 나가겠다 라는 식으로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뭔가 집값이 잡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는 집값을 어떤 하락하게 만드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집값의 하락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유세를 낮춰준다는 건 뭡니까? 보유를 하기 쉽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겠죠. 사람들이 보유할 집들은 보유하겠죠. 그리고 양도세를 낮춰준다는 건 뭐예요? 매도하기 쉽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팔 사람들은 팔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 뭡니까? 매수하기 쉽도록이죠. 그러니까 집 살 사람들은 사. 그러니까 이게 집값을 하락시키겠다는 정책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시고요. 팔아야 되는 분들은 파시고 살 사람들은 사세요라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그냥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거죠.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냥 팔 사람, 보유할 사람, 살 사람들 알아서 니네가 잘 해라. 그러니까 정상화시키겠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말한 대로 하면 뭐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가 되긴 될 텐데 이게 현실 가능하냐? 자, 눈을 보세요. 앞니를 보세요. 손을 보세요. 가능하냐 이거지.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이게 가능하냐가 문제입니다. 가능하냐. 왜 그러냐면 지금 말하는 정책들은 다 이 세금이에요, 세금. 다 세금 관련인 거예요. 종부세 낮춰주겠다. 그 양도세 낮춰주겠다. 뭐 대출은 좀 아니지만. 그러면 이건 필연적으로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 설득이 가능하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현재 말씀드린 정책들 중에서 대출은 풀 수 있거든요. 대출은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금은 못 풀 수도 있죠. 세금은 못 풀었는데 대출만 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는 더 가는 거죠. 더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집값 안정이라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방법은 뭘까? 공급을 많이 하면 되겠다. 윤석열 후보도 250만 원이에요. 뭐 둘이 맞춘 것 같아요.
민주당도 250만 호, 국민의힘도 250만 호인데 둘 다 250만 호를 공급하는데 이 윤석열 후보 쪽은 더 강력합니다. 수도권에만 130만. 수도권에 130만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 가구 수가 한 350만, 60만 정도 되니까 서울의 30%만큼을 수도권 안에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물량 폭탄도 이 정도 폭탄은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궁금하잖아요. 자, 공급 대책을 보면요. 우선 민간 재개발과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해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임대로 안 간다. 우리는 분양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뭐 임대, 뭐 신혼부부 임대, 뭐 공공 임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집을 사야만 한다. 그래서 집을 사서 거주하고 소유하는 거를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분양 쪽으로 우리는 간다. 그리고 청년 원가 주택이라는 거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역세권 첫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 두 개를 우리가 공급 대책의 메인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공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 원가 주택이 궁금하죠? 청년 원가 주택이란 뭘까? 자, 무주택 청년 가구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을 2030으로 보는 거겠죠? 40까지 보려나? 40대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이면서 2030 정도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40대도 기회를 조금 준다. 4050도 기회를 준다는 얘기가 조금은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은 청년 세대.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이거나 아니면 공공택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로 적용하겠다. 이 청년 원가주택이요. 그래서 건설 원가로 분양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건설 원가예요. 여기도 남기는 거 하나도 없어. 이재명 후보 쪽도 마찬가지죠. 건설 원가로 우선 지은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임대를 주겠다는 거고 이 윤석열 후보는 건설 원가로 지은 다음에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줄래 팔래 이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분양가 20%를 먼저 내고 80%를 대출해 주겠다는 거야. 이게 LTV 80%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 빌려줄 테니까 20%만 내. 근데 이 분양가도 건설 원가로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싸게 분양해서 대출을 왕창 해줄 테니까 들어가서 살아라. 근데 요게 있습니다. 처분할 때 양도 차익에서 30%는 떼간다. 요 부분 좀 이해 안 되시잖아요? 처분할 때 양도 차익 30%를 가져간다는 게 뭐 세금으로 30% 가져간다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원가로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세대로 매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익이 너무 크잖아요. 원래 분양가로 사서 시세로 파는데 원가로 사가지고 건설사 마진까지 내가 다 가진 다음에 시세로 팔면은 엄청나게 내가 남는 거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팔게 되면 네가 만약에 100을 벌었지 그러면 그 중에 30은 국가한테 줘. 요건 우리 거지. 그리고 나머지 네가 70 번 거 있지 그게 너의 차액이니까 거기에 뭐 세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요 70만 네 거야 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자, 원래는 이게 분양을 3억에 해야 되는 집이라고 칠게요. 원래는 이게 건설사 뭐 이익이나 뭐 기본 마진 같은 것들을 따져봤을 때 3억에는 팔아야 돼. 근데 일부러 2억에 파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LH든 어디든 1억을 손해를 보겠죠. 무조건. 시행사가 1억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긴. 다만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억에 사니까 싸게 사겠죠. 근데 이 집이 올랐어요. 그러면 5억이 됐다고 칠게요. 그럼 원래 3억에 분양받으면 5억에 파니까 2억을 벌죠. 근데 우리는 2억에 샀는데 5억에 파니까 3억을 벌잖아요. 그러면 3억을 벌면 진짜 네가 3억을 번 게 아니고 야 내가 원래 싸게 팔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1억은 떼줘야지 나한테. 30% 떼줘. 30% 떼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회수하고 나머지 2억이 네가 번 돈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뭐겠어요? 그냥 이 시작가를 싸게 판다는 개념이에요. 시작가를 싸게 판다. 자, 3억으로 팔면 못 사잖아, 니네가. 그러니까 2억으로 팔 테니까 사. 그리고 나중에 우리한테 벌어서 떼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개념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게,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을 사려고 하고 2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을 사려고 하는 시장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이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돈이 적은 사람이 그 집을 사게 되면 어쨌든 3억 있는 분 입장에서는 집이 없어지는 거니까. 많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개념으로 시작가를 싸게 판다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되면 또 경쟁률이 또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지금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같은 데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주택 형태로 변화해서 공급이 되는 거니까 총량은 그냥 비슷할 것 같아요. 다만 2030의 몫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상대적으로 2030이 돈이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이 시작가 자체를 할인해서 팔겠다는 거죠. 나중에 떼갖게. 자, 역세권 첫집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역세권에 있는 민간 재건축 단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역세권 쪽에 뭐 지금 재건축 추진하려고 하다가 다 멈춰 있는 단지들 있죠. 너네들 재건축 할래? 네, 하고 싶습니다. 저희 10년 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너네가 지금 최대 용적률을 한 300% 정도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500%로 줄게. 200%를 늘려준다. 이러면 어때요? 좋죠. 자, 원래는 집을 뭐 300개 지을 수 있는데 500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거는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200% 늘어나니까 당연히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닙니까? 재건축 단지들 입장에서는 빈집을 더 많이 지어가지고 일반 분양하면은 돈이 더 많이 되니까 본인들 부담금이 낮아지죠. 근데 그냥 주는 건 아니야. 증가분의 절반을 기부 체납해. 여기서 100만큼은 떼가지고 이거는 국가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거 가져가서 공공 분양으로 분양하겠다. 또 저렴하게 뭐 거의 원가 수준으로 아니면 뭐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을 하겠다. 그럼 대상은 누굽니까? 청년들, 뭐 신혼부부들,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늘어난 거의 절반만큼을 특별 공급 개념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으세요?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이거가 지금 현 정부의 공공재건축과 거의 흡사합니다. 현 정부의 공공재건축 뭐였죠? 지난번에 제가 정책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너네 지금 재건축하고 싶니? 네. 그러면 내가 용적률 늘려줄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늘어난 거에 절반 나 줘. 그거 제가 왜 드려야 되는데요? 야, 내가 너 늘려줬잖아. 아, 그래요? 그럼 형 그거 어떻게 쓰실 건데요? 아, 그거 100%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임대로 줄 거야. 임대로. 그래서 공공임대로 줄 거야. 근데 이 500% 받으려면 공공주도로 재건축해야 돼. 라는 거였어요. 공공이 어떤 설계나 뭐 이런 것도 참여하고 계획도 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만큼은 받아가지고 임대 아파트로 공급을 할 거야. 라는 정책이 민간으로 바뀐 거죠. 우리가 참여 안 할 테니까 니네가 해.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임대로 안 돌린다. 분양으로 가니까 요거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이거죠. 역세권의 재건축 단지들이니까 대부분 다 사업성이 좋겠죠. 우리는 지금 재건축 우리끼리도 할 수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500% 용적률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민이 좀 되죠. 왜냐면 이게 용적률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건물이 원래 요만해야 되는데 이만해지는 거야. 용적률이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층을 높이든지 아니면 동을 더 많이 지어야 돼. 원래 동을 뭐 20개 지을 거를 뭐 30개를 지어야겠죠. 그러니까 동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단지가 막 빽빽해지는 거예요. 앞집하고 뒷집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고요. 층수를 얼마나 더 풀어줄지 모르겠지만 층수가 높아지는 것도 이 단지 자체에는 좀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나죠. 세대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차가 문제가 되죠. 자, 세대수가 당연히 거의 뭐 40% 가까이 늘어나니까 세대수 늘어나면은 이제 주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주차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더 많이 파야죠. 지하 2층 팔 거 3층 파야 돼. 그럼 공사비도 또 계속 늘어나요. 근데 그 늘어난 것들 중에서 딱 절반, 100%는 우리가 가져갈 거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거 받아야 되나? 우린 역세권인데? 우리는 괜찮은데?
우린 이미 우리끼리만 해도 충분한데 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데는 돼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도 재건축 안 되는 데 있어요. 지금도 아예 안 돼서 소형 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있는데 뭐 동이 뭐 몇 개 안 돼요. 하나, 두 개, 뭐 세 개, 한 네 개 있어. 그리고 단지도 좁아가지고 저희는 어차피 재건축 못해요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500%라고 해주면 나쁘지 않다. 이걸로 해서 늘려가지고 재건축 우선 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살자라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공공재건축 할 때도 아예 안 되는 단지들은 우리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민간, 거기다 역세권, 대단지 이런 곳들이 할 것이냐, 이거 쉽지 않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현 정부 있죠. 현 정부는 이 공공재건축을 밀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가 500% 줄게. 형, 저 그거 안 받고 싶은데? 저거 안 받고 싶은데 어떡해요? 저 그냥 300%로 하면 안 돼요? 형, 나 그거 좀 싫어. 라고 하면 우리 형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안 받아? 그럼 너 재건축 못 해.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지금 연식도 됐고, 모든 조건을 다 맞췄는데 왜 우리가 못 해요? 왜 못 하냐면 이걸 안 받으니까. 이거 안 받으면 못 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냥 인질극처럼 된 거죠. 우리가 이거 할 거야. 네, 형,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린 안 하고 싶어. 아니야, 너네 해야 돼. 아니, 안 하고 싶다니까? 그러면 넌 못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막아버렸으니까 이걸 할까 말까라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야. 활성화. 그러면 300%로 해도 되고요. 500%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너가 알아서 결정하세요라는 식으로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 이거 500%로 할 사람들이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500%도 꽤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강제할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걸 만약에 강제한다? 무조건 앞으로 재건축은 500%로 해야 됩니다. 특히 역세권이면요. 안 그러면 재건축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하면은 또 지금처럼 이 진행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럼 이걸 둘 다 풀어준다? 그러면 일로 가는 거는 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도 공급이 마냥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럼 그나마 현실성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이거죠. 처음에 나왔던 거.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금 공공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민간에 맡기자. 그리고 뭔가 규제 같은 거 좀 풀어가지고 알아서 그냥 다들 공급을 하게 놔두자. 이쪽이 그나마 좀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공급으로 치면은. 근데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는 게 지금 국토부에서 뭐 안전진단 맡고 있다 뭐 이런 기사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지자체에서 막 맡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의지가 있으면 뭐 국회랑은 따로 노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토부 장관이 뭐 안전진단 막 해주고 그 지자체에서도 막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만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어. 풀어주잖아요. 풀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가 없어도 잘 안 돼요, 원래. 왜냐면 이게 이 조합원들이 마음이 다 달라가지고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뭐 재건축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 싫다. 뭐 나는 왜 뭐 이 동을 배정받을 것 같으니까 나는 뭐 손해보기 싫다 하면서 막 반대를 해. 그러니까 아무 규제가 없어도 원래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거 풀어준다고 해서 뭐 바로 공급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전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또 있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뭐냐면 재건축해서 네가 돈 벌었어. 그럼 50% 세금 내. 이거거든요. 50%는 세금 내고 양도세는 또 내. 재건축을 하면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50% 우선 세금 내고요. 그리고 나중에 팔게 되면 양도세 또 내세요. 분양가 상한제도 여전히 있죠. 내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뭐 집도 좀 고치고 좀 공사비도 좀 아껴가지고 한번 우리 좋은 집에 살아보자라고 취지로 하는 게 재건축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을 딱 맞고 있으니까 이거 사업이 안 되는데 이거 벌어봐야 남는 게 없는데 뭐 세금 다 내는데 하니까 이게 살아있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해결을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도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뭐 이제 신고제나 이거 말고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이제 5% 상한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바로 없애면 시장에 혼란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뭐 없애야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뭐 악법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게 통과되면서 지금 전월세 시장이 막 요동을 쳤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장기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4년을 2년으로 바로 바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임대료가 지금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다 썼으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만약에 동결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플러스 2년을 한다면 어떤 세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발적 동결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근데 이것도 국회 쪽에서 어떤 동의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할지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민간 임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전세 물량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거주할 수 있게 다시 좀 하겠다. 임대사업자 때문에 전세가 안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한 게 아니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시장의 정상화를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거래를 할 사람들은 해라.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고 가지고 있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고,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규제들을 이제 원상복구 하겠다. 그리고 청년들은 앞으로 벌 돈은 많은데 자산이 없으니까 대출을 80%씩 해줄 테니까 네가 집을 사서 거기서 대출을 갚으면서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취지예요. 이 내용은.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뭐 열린민주당, 뭐 이렇게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민주당 측과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정당이 다르죠. 정당이 다르고 당연히 사이가 좋을 리는 없겠죠. 사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뭐 개인적인 악감정 같은 것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이게 180석이 여전히 건재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소위 여소야대가 되는데, 이 여소야대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국회에서 뭘 다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안 해주면은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되거든요. 이걸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거나 만약에 막 다투기 시작해. 국회와 대통령이 막 다투기 시작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말하는 정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도 한번 다뤄봤는데 여전히 지금 빠진 부분이 많아요. 빠진 부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은 지금 없기 때문에 내년에 뭐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선되고 나서도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지켜봐야 될 게 많고 산 넘어 산이다 라는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